금리와 부동산이 무관하다, 솔직한 발언 말씀을 드리면 부디 이 자리에 경제 썰전으로 같이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만 보시는 분이지 않을까. 미분양주택이 급등하죠.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집값이 빠른 속도로 조정되는 거예요. 2월 달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전세 계약을 짧게 연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23년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내 집 마련의 시점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시길 좀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0년에 집값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폭등이라고 여러분 불렀었죠. 자산 버블이라고도 많이 불렀던 것처럼 이걸 폭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금리의 영향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했죠. 그 유동성 효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이 집값 혹은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1년에는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둔화되죠.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는 흐름인 거죠. 왜냐하면 21년에 어떤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금리가 동결되는, 금리 동결. 결국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될 때 집값이 폭등했었고요. 금리가 동결되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이비 스텝으로 2차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어요. 그럼 그것에 따른 영향을 언제 받을까요? 이 부동산 시장은 경기 후행적이다라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2번 단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부동산 매매 가격이 이렇게 하향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이 구간은 사실 아직은 하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잘 보세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니까 플러스 이상일 때는 여전히 상승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승하는 구간이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죠. 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베이비 스텝으로, 그리고 22년 들어서 정말 빅 스텝에, 미국을 기준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에, 스웨덴을 기준으로 하면 울트라 스텝에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그러면서 이 집값 상승률이 어떻게 돼요? 0을 기점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조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22년 중반부터 말 그대로 집값이 전주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세로 접어들다가 하락하는 속도마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빨라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자, 근데 제가 단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기울기를 보세요. 20년 여러분이 스스로 폭등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자산 버블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보다 22년에 찾아온 이 기울기가 뭐가 더 가파라요? 이건 물론 플러스 기울기고 이건 마이너스 기울기지만 그 플러스 기울기가 거의 1에 가까운 플러스죠. 근데 이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더 가파르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 이런 느낌이죠. 더 가파르게 하락하죠. 이걸 폭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값은 이미 폭락에 들어서는 겁니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나 빠지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강한 하락세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해요. 그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아주 단적인 증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이변이 없는 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선행하는 선행지표격이에요. 무슨 말이냐? 전세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하면 집값이 이후에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향성을 늘 보여왔어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 등락률은 보세요. 마이너스 0.7% 정도 되죠. 그리고 집값 하락률은 마이너스 0.5% 정도 되죠. 결국은 전세 가격 하락률이 집값 하락률보다 더 낮다는 얘기는 그럼 집값 하락률이 조만간 0.7%에 근접하게까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건 이제 선행지표로 가볍게만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이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정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조정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인 부동산 시장 분석법을 좀 말씀드리려 해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은 매주일 수도 있고 매일일 수도 있는데 일주일 혹은 한 달 된 영상을 가지고 판단하셔도 안 되고 또 제 이야기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동산 시장, 거시경제를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독법을 말씀드리려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비단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뉘앙스가 다를 겁니다. 저는 거시경제를 보는, 숲을 보는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에 더 좌지우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동산 시장을 지금부터 좀 전망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그 프레임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우리 머니사이드하고 유료 회원분들께 프레임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데 요번 편만큼은 특별히 부동산 시장이니까 프레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거시 혹은 금리, 거시경제 중에서도 금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 입지, 학군 이런 걸 보시기 전에 먼저 거시경제 혹은 금리를 보셔라.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결국 가격이라는 지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많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또 상대적으로 없다, 그러면 가격은, 공급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은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에 영향을, 국제 유가를 결정짓기도 해요. 주가를 결정짓기도 해요. 역시 환율과 같은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거시 혹은 금리라는 지표를 강조했는데 이걸 왜 강조했냐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또 영향을 미쳐요. 결국 거시 금리 지표가 단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게 아니라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이 프레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게 마치 부동산 시장에 거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많이들 2020년에 집값이 폭등했었을 때 부동산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을 좀 억누르려고 노력했어요.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정책적으로는 이걸 누르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그런데 거시지표, 수요 공급 지표는 이걸 떠받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누르는 힘보다 떠받드는 세 가지 분야의 변수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변수 덩어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새끼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구조방정식에는 이거 하나를 컨스트럭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컨스트럭을 구성하는 그 구체적인 지표들로 구성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네 가지 덩어리 중에 정책 제도적인 요인은 밑으로 눌러요. 근데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은 끌어올려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2020년에 비판할 때는 뭐라고 비판했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랫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로 던지면 물이 거꾸로 흐르겠는가 라고 제 책에다가 명확히 그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거시경제, 금리를 포함한, 그리고 수요 공급이 이렇게 강하게 거인의 힘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아이의 힘으로 이렇게 내린들 집값이 잡히겠는가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잘못된 거 하나를 찝는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동해도 2020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동원해서도 집값은 못 잡는 것이다.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 우리가 집값 잡겠다, 그리고 정책이 집값을 반드시 잡는 것이다 라고 오해한 것, 그게 부동산 정책의 가장 실패를 기여한 요인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이해가시죠? 역시 이렇게 한 네 박자를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폭등했고 이렇게 둔화된 것은 주로 어떤 정책을 가동해도 집값이 안 잡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덕법에 있어서 네 가지 프레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아무리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해도 2022년 3년이죠. 집값을 올리려고 부동산 규제 완전히 완화하잖아요. 그런다 한들 집값은 완전히 잡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네 가지를 고루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의 솔직한 발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디 이 자리에 경제 썰전으로 같이 앉혀주십시오.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 부동산 업계 같은 데 가서 금리와 부동산이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만 보시는 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시경제라는 틀 안에서 부동산이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일인데, 그런데 너무 부동산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리를 못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드리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쩌면 금리와 부동산 간의 관계를 모르시면서 관계 없다고 하신 게 아닐까. 아신다면 절대 없다고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판단하시기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이 연동성을, 그 관계를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나 저처럼 이제 거시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숲에서 그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보는 방식이니까 관계가 굉장히 깊다, 면밀히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적인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7%, 8% 대출금리 받아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세요? 스스로 답변하신다면 답이 나옵니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게요. 금리가 싸요. 그러면 갭 투자자들이 금리가 싸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여전히 대출 받아서 갭 투자하고 싶으실까요? 공급하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집 팔고 싶으세요? 더 갖고 싶어지세요? 팔고 싶어지죠. 왜?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쌓이니까. 단적인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침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영향이 없다? 이것은 저는 도무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거품의 형성과 수축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주요국의 정책금리를 보세요. 2020년에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2020년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공급합니다. 유동성 경제인 거예요. 이때 세계 모든 나라가 2020년에 집값이 폭등합니다. 자, 이 그래프 유념해 보세요. 제가 박스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그래프 안을 보시면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이 노란색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기간 동안 폭등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은 나라가 더 많아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은 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의 집값 상승률보다 평균보다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름 부동산 정책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책적인 부동산 시장을 누르기 위한 정책적인 요인마저 없었다면 집값 상승률은 이렇게 더 높았을 수 있다. 절대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색을 두고 어떤 부동산 정책 기조를 동조하거나 그런 게 아님을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더라고요. 마치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해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뉴질랜드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그럼 여기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인가요? 여기 미국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그럼 여기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국 집값이, 캐나다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보다 더 집값이 많이 상승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 찾아다니면서 다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집값 올랐다라고 할 겁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나라의 집값이 다 상승했는데 우리나라의 집값은 덜 상승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덜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 시장의 이 정책을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었던 이런 국면임을 이해한다면 이게 금리와 부동산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 혹은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매우 긴밀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 유료 회원분들께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PD님 마음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그래프가 경기 순환 사이클이에요. 보통 올라갈 때 익스펜션, 또 내려갈 때 이걸 뭐라고요? 리세션, 둔화. 그리고 바닥을 향할 때 여기가 제로라고 해볼게요. 제로 밑으로 간 게 디프레션, 또 리커버리, 다시 또 익스펜션, 또 리세션, 뭐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근데 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이런 지표들, 이런 자산 시장의 특징은 경기에 선행한다. 먼저 반등하고 먼저 꺼진다. 선행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의 특성상 경기에 후행한다. 그래서 경기라는 지표,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라는 지표, 이런 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23년 1, 2분기 동안에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죠. 그러면 금리가 반영되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후행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부동산 지표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요. 그 값이 마이너스 0.5%까지 주간 단위로 떨어졌는데, 이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그리고 경기가 더 후행하니까 추가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적어도 마이너스에 맴돌 수가 있겠구나. 다만 이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강한 하방 압력을 얼마만큼 떠받드는지에 따라서 그 하락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0 밑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말이죠, 이 금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내 집 마련을 만약에 하셔야 되면 1억을 대출 받으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1억 대출 받으려면 예를 들면 22년까지는 이자 상환 부담이 한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3년에는 150만 원으로 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은 좀 부담할 수 있지만 150만 원은 부담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게 구매 여력이에요. 그래서 매우 유명한 지표인데요. HAI라고 합니다. House Affordability Index.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축소돼요. 이해가시죠? 집값이 나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분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도저히 매월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수요 측면을 결정짓는 한 20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구매 여력. 구매 여력 말고 그 두 번째는요. 자, 그냥 대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피디님께 또 질문 드려 볼게요. 대출 없어도 돼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매 의사가 더 생겨요? 그래도 안 생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받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집이 보통 나의 여력보다 높아요. 나의 여력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지만 10억을 갖고 있는 분은 또 12억짜리 집을 원해요. 12억을 갖고 있는 분은 또 14억짜리 집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을 대출을 받아서 내친김에 집을 살 때 추가적으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매 수요가, 내 집 마련 수요가, 투자 수요가 다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 가격이 떨어질까라고 전망하겠죠. 어떻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의 전망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 아니라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 그걸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늘 구매 의사라는 지표를 대변하듯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수요를 결정짓는 두 번째 변수, 구매 의사에 관련된 지표예요. 근데 그 구매 의사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 100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게 이 지표를 추계한 이래로 역사 이래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이렇게 올라와도 여전히 구매 의사가 없다는 것인데, 정말 더 이상 없을 수 없을 만큼 낮아요. 전 맞는 표현만 해요. 팩트에 어긋나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매 의사도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매 여력이 있다고 해서 구매 의사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구매 여력은 있지만 나 안 사고 싶어. 특히 부동산 가격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안 사고 싶어. 그럼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집을 사는 건 아니에요. 왜? 구매 여력이 있어야만 해요. 결국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수요를 자극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수요 측면을 보여드릴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수요를 부정적으로 자극해서 이 매수세를 꺾어놓는 흐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절벽이 나타난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요 측면입니다. 거시경제 금리 측면 받고 수요 측면 받고, 근데 이게 다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공급 측면이 긍정적이면 이거는 나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공급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보통 아파트 건설사들이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나 분양 사업 하고 싶어요 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국토교통부예요. 왜요?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를 받는 그 건수가 있겠죠. 인허가 실적이 있겠죠. 그게 데이터예요. 그럼 인허가 실적을 통계를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후에 분양이 이어져요. 그러면 인허가 실적 데이터를 보면 2년 후, 적어도 2년 후 공급이 늘어날지 아닐지를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제가 매번 업데이트하는 통계인데요. 인허가 실적이에요. 근데 2015년 이래로 인허가 실적이 계속 줄죠. 그러면 인허가 실적이 줄면 2020년까지 줄었다는 얘기는 공급 물량이 언제까지 준다? 신규 분양 공급 물량이 2022년까지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선행 지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이런 선행 지표의 조합으로 전망해요. 이게 과학적인 분석인 거예요. 근데 2021년부터 공급 물량이 늘죠. 이게 뭐냐면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기조 중에 하나가 공급 확대였어요. 공급 많이 늘리겠다. 그게 실제 작용된 거, 그게 21년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2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요. 이것도 전 정부의 정책 기조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년, 23년 바톤 터치를 받았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 원희룡 장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뭡니까? 첫 번째가 공급 확대예요. 250만 원을 공약으로 걸었죠. 이건 엄청난 공급 확대예요. 심지어는 시장에서 공급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바톤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22년, 23년에 바톤 터치를 받고 또 역시 추가적으로 인허가 받고 건설 공급이 늘겠죠. 그게 결국 21년부터 계속 느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23년 통계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망할 수도 없지만 이게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어쩌면 22년 이 인허가 실적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의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인허가 실적이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곧 공급 물량,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2022년부터 는다는 것을 뜻하죠. 적어도 23년부터는. 맞죠? 왜냐하면 인허가 실적으로부터 대략 2,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결국 주택 공급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신규 주택 공급이 늘 것이다. 23년에. 그러면 지금 거시경제 여건도 그렇고 수요 측 여건도 그런데 공급 여건도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해주는 거죠.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신규 주택 공급을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그 다음 한 가지는 뭐예요? 기존 주택 공급이에요. 근데 기존 주택 공급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주택자들이 나름 공급을 더 하고 싶겠죠. 팔고 싶겠죠. 정리하고 싶겠죠. 갭 투자자들이 어떨까요? 팔고 싶겠죠. 왜? 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 물량도 늘고 신규 주택 공급 물량도 늘고, 그리고 수요는 일어나지 않는 형국. 이게 22년 말 23년 초 이 국면인 거예요. 그럼 설명이 다 됐죠. 특히 이 공급 측면을 볼 수 있는 가장 지배적으로 여러분께 납득이 가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 변수는 미분양 주택 건수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월별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대략 6만 호를 상하회하죠. 그렇죠? 근데 2020년에 미분양 주택이 완전히 해소되죠. 완전히 가파르게. 이때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21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더 이상 많이 조정되지 않는 이 정도의 재고가 남아있죠. 이것을 뭐 그냥 보통 시장 재고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트에서 새우깡을 팔아요. 그럼 새우깡이 하루 10봉지씩 나가요. 그럼 재고로 적어도 이만큼은 비축해둬야 되는 게 있죠. 새우깡 하나만 둘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20상자는 유지해요? 20개는 유지해야 10개, 20개 팔릴 때 재고 없어서 못 파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재고예요.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재고. 이때까지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근데 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이 급등하죠. 급격히 늘어나죠.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난 적이 있어요? 특히 22년 중반 금리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이때 미분양 주택이 폭발적으로 공급되죠. 이해가시죠? 이때 집값이 조정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의 기울기와 그죠? 22년 이때의 기울기와 22년 중반 이후의 기울기는 또 다르죠. 그러면 이게 집값 상승률을 거의 여실히 보여줘요. 제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보세요. 22년 들어서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가 다르죠. 그런 느낌처럼 미분양 주택이 폭발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공급이 쌓이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당연히 집값이 빠른 속도로 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양 주택 건수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격은 계속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단적으로 해소될 만한 여건이 아직 조성 안 되죠. 더군다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신규 주택 공급 그리고 기존 주택 공급 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을 상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7만 원 가까이까지 상회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 기간까지는 집값이 추가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런 관점에서 23년 연내에는 집값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조정되는 국면에 맴돌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를 보면 거시지표만 보더라도 금리지표 그리고 집값 상승률 그래프, 이 그래프,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게 다 하나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와 무관하다?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데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지금은 일종의 폭락세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은 괜찮을 수 있어요.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은 괜찮을 수 있는데 경착륙 증세들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영향이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 경제와 또 긴밀히 연관되기 때문에 경제를 좀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가 부동산이지만 또 그것에 후행해서 경기가 또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계속 제가 이 지표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드리는 과정인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게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락한다. 그러면 빚을 이만큼 짊어지고 산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집값이 10억입니다. 그리고 빚을 5억 정도 졌어요. 그러면 5억 빚 졌을 때 이 집을 은행 입장에선 담보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이걸 팔았을 때 5억 잉여금이 나오니까 이 빚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집값이 조정됩니다. 조정되는데 만약에 5억을 밑돌아요. 4억이 돼요. 3억이 돼요.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설정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집을 경매로 팔아도 빚을 다 변제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분양이 될 것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게 PF예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중에 분양해서 그 다음에 돈 갚을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못 갚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못 빌리죠. 경제에도 안 좋지만 건설사들의 부도로 연결될 수 있어요. 못 갚는 건설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집값이 계속 조정되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또 다른 후폭풍을 줘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문제는 바로 깡통 전세 문제입니다. 집값이 과도하게 조정돼서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질 때 이때는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져요. 선량한 집주인도 많지만 불량한 집주인들은 집값이 이거보다 떨어졌네? 안 갚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집값이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연착륙되는 건 괜찮지만 경착륙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화해야 돼요. 그래서 연착륙을 나름 유도해야 돼요. 지금의 집값 하락세는 나름 폭락이고 경착륙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 하락세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도입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거시경제 여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요, 세 번째는 공급. 세 가지 측면이 이 집값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부동산 정책을 뒷짐지고 있다가 이것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규제를 강력하게 도입했을 때는 이것마저도 누르는 거였죠.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규제, 뭐 대출 규제, 조세 규제, 그리고 조정 지역 설정,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 정책 제도적으로도 누르고 있었다가 얘를 빼다가 신정부에서는 이걸 들어서는 거죠. 나름. 그러나 새의 힘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 올린다 한들 들리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값이 상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락폭을 좀 줄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욕조에 찬물이 가득해요. 집값이 떨어지듯이. 뜨거운 물로 한 바가지 퍼서 놓으면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이렇게 퍼서 물을 섞으면 이게 갑자기 뜨거운 물로 바뀌진 않지만 찬 정도가 조금은 둔화되죠.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가지 부동산 정책을 보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신다면 시장을 제대로 판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제 23년 경제전망서에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변수에 입각해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 전문가의 그런 부동산 진단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거시경제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앞에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후행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가 단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때 주식시장은 먼저 반등할 거예요. 시장의 특성상. 그것은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금리 인하의 3대 조건이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거고요. 그런 조건이 형성되면 주가는 먼저 반등해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은 안타깝게도 경기나 금리와 같은 이 지표와 수행하기 때문에 당장 반등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집값 하락률이 좀 주춤해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에 가깝게 올라가는 것뿐이지 이게 플러스로 반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주세요. 제가 댓글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 세입자인데요. 신혼부부입니다. 2월 달에 지금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집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약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연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전세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역전세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 세입자들의 요구가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연장하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집값 조정률보다 더 빠르잖아요. 더 빠르게 조정되잖아요. 그 와중에 전세 가격을 유지하면서 연장한다. 집주인 입장에선 감사한 일인 거고, 첫 번째. 적어도 연장하는 만큼 그만큼 이 중개 수수료도 안 나잖아요. 중개 수수료 뿐이겠어요? 전세 교체 수요가 일어날 때마다 뭐 도배장판이라도 다시 해줘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연장하는 것이 이런 국면에선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무소와 잘 상담하셔서 연장을 하되 좀 짧은 기간으로 요구를 좀 받아들여지게 짧은 기간으로 연장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짧은 기간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언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고 언제 이게 급반등할지 모르니까 현재로선 가정을 집값이 23년 내내 조정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또 단행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 시나리오를 제가 드렸었죠. 그 시나리오에서 만약에 경제 위기급에 해당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단행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럴 경우에 집값이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앞뒤로 한두 달 정도는 여유 있게 이사 시점을 정할 수 있게 계약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선량한 집주인들은 한두 달 여유를 주세요. 적어도 한 달은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전세 만료일로부터 앞으로 2달, 뒤로 2달이면 4달의 여유가 있잖아요. 충분히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